달콤한 맛으로 즐거움을 자아내는 초콜릿. 시원하게 입안을 톡 쏘는 청량음료. 나른한 오후를 깨우는 한 잔의 커피까지. 영양소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호식품들. 이러한 식품 속에는 맛을 내는 요소뿐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특별한 물질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저 맛이 좋아서, 향이 좋아서 우리가 기호식품을 찾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오랜 시간 인류의 기호를 사로잡고 있는 그 물질, 카페인입니다. 여덟 개의 탄소 원자, 10개의 수소 원자, 4개의 질소 원자, 그리고 2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카페인. 자연계에서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 질소를 포함한 염기성 유기화합물을 알칼로이드라고 하는데, 카페인은 이와 같은 알칼로이드의 한 종류입니다. 카페인이 존재하는 곳은 커피나무, 카카오나무, 콜라나무, 차나무 등 60여 가지 식물인데요. 이들 식물에게 있어 카페인은 잎을 갉아먹는 해충이나 유해한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물질입니다. 카페인에 접촉한 해충의 경우 성장과 행동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죠. 식물은 카페인을 이용해 꿀벌을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영국의 한 연구진은 커피꽃이나 감귤류꽃의 꿀과 일반 꿀을 벌에게 제공한 결과 카페인이 깃든 커피꽃이나 감귤류꽃의 꿀을 찾는 벌의 재방문 비율이 일반 꽃의 꿀과 비교해서 20% 이상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식물이 카페인을 이용해 벌들을 유도한다는 건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커피나 차의 그 식물체의 이파리나 또는 줄기, 뿌리, 또 씨앗이나 열매에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알카로이드 성분으로서 물에도 잘 녹고 또 지방에도 잘 녹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즐겨 먹는 커피, 녹차 이외에 카카오 같은 열매를 이용을 해서 만든 초콜릿이라든가 또는 콜라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카페인이 함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식물의 전략 물질로 사용되던 카페인이 인류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기원전 2500년경 차나무의 원산지인 중국에선 차문화가 시작됐습니다. 신농설화에 따르면 신농이 수백 가지 풀을 먹다 독에 중독돼 쓰러졌는데, 이때 바람을 타고 푸른 잎사귀 하나가 신농의 입으로 떨어져 이 잎을 먹자 정신이 맑아지고 모든 독이 해독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커피의 경우 목동 칼디의 전설을 통해 그 기원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기원전 2세기경 커피나무의 열매를 먹은 늙은 염소가 젊은 염소들을 제압하는 것을 본 칼디는 그 열매의 효능을 알게 됐고 이슬람 사원의 사제들에게 커피 열매를 전했다는 전설이 있죠. 카페인이 함유된 또 다른 식품, 초콜릿. 우리가 즐겨 먹는 초콜릿의 형태는 산업혁명 이후 제조되기 시작했지만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 열매를 발견한 건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 속에서 카카오 열매로 만든 음료는
신의 음식으로서 귀하게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카카오 열매를 유럽에 전파한 이는 거품이 나는 이 음료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몸에 좋으며 세상의 어떤 음료보다 든든하고 누구든지 이 음료를 마시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걸을 수 있다고 말이죠. 옛 수행자들에겐 정신을 맑게 해주는 신비의 음료로, 고대 멕시코 원주민들에겐 천연 소화제이자 금보다 귀한 식재료로, 서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겐 피로 회복제로 활용돼 온 카페인 함유 식물들. 카페인이 든 식물의 열매와 잎은 아주 오랫동안 인류의 음료뿐만 아니라 약재로서의 역할도 해왔던 것입니다. 멕시코의 올맥족이라는 원시부족 그 토속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코코넛을 원재료인 카카오 열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뭐 마시는 음료로도 만들면서 뭔가 그 몸에 기운이 흐르고 활기가 돋는 걸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것들이 후에 이제 마야 문명으로 전해지고 스페인의 그 침략 정복자들이 아즈텍인들을 이렇게 그 정복하면서 멕시코로부터 그 카카오를 유럽으로 전하게 됐죠. 당시 유럽에는 오로지 알코올밖에는 없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그 각성작용하는 음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약 200년 전 세계 각 지역에선 차와 커피 그리고 초콜릿 등이 기호식품으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카페인의 정체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1820년 독일의 화학자 룽게가 커피 속에서 이를 분리해내기 전까지 말이죠. 카페인 분리 실험이 이루어지게 된 데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가 연관돼 있는데요. 시를 비롯해 당대 문학과 철학 그리고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던 괴테는 커피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커피의 효능과 성분이 궁금했던 괴테는 친분이 있었던 화학자 룽게에게 커피의 성분 분석을 제안한 것이죠. 1800년경이니까 이미 유럽에는 뭐 커피가 뭐 친숙한 음료였고 마시는데 마시면 늘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이런 것이 도대체 왜인가? 이것이 궁금해하던 차에 그 화학자인 룽게에게 선물을 하게 되죠. 그 커피를. 그 커피를 선물하면서 이 커피가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기에 활력을 갖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는가 하고 질문을 했죠. 룽게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그 성분을 찾아냈어요. 이후 1827년 차 속에서 테인이라는 물질이 발견됐는데요. 테인은 결국 카페인과 동일 물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카페인이란 과연 어떤 물질일까요? 염기성 유기화합물인 카페인은 냄새가 없고 쓴맛을 내는 백색 결정으로 뜨거운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으며 섭취 시 중추신경계와 신진대사를 자극해 피로감을 줄이고 각성 효과를 내는 물질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녹는 온도는 섭씨 238도시라서 그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야 이제 카페인이 파괴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카페인을 먹게 되는 것들은 이제 커피 원두라든가 차를 갖다가 볶게 되는데 이 로스팅을 하는 시간 또 로스팅을 하는 온도 조건에 따라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제 물을 붓게 되는데 뜨거운 물의 그 온도에 따라서도 추출되어지는 양들이 달라지게 되죠. 대표적인 카페인 함유 식품으로는 익히 알려진 커피와 차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음료 외에도 우리 주위엔 꽤 많은 종류의 카페인 함유 제품들이 있습니다. 분명 제품마다 카페인 함유량이 각기 다를 텐데요. 그 전에 일일 최대 권고 섭취량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인의 일일 최대 권고 섭취량은 성인은 400mg, 임산부는 300mg,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입니다. 카페인 섭취에 기여한 주요 식품은 성인의 경우 커피인데요. 커피 믹스와 같은 조제 커피와 커피 전문점 커피, 그리고 캡슐 커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과 초등학생의 경우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를 통해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취학 어린이에겐 가공 유류가 꼽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제품의 카페인 함유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커피류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을 살펴보면 커피 침출액이 107mg, 커피 음료가 88mg, 조제 커피는 53mg으로 나타났으며, 가공 유류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66mg, 탄산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24mg, 이 중 에너지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62mg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최대 섭취량을 우선 알고 계신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성인의 경우는 300에서 400ml 정도의 카페인 섭취가 권장이 되고요. 임산부는 한 300ml 미만으로, 또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100ml 미만인데,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커피 한 잔, 우리가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 한 잔에 100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커피 한 잔 기준으로 약 3잔 정도 이내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을 논하자면 역시 커피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커피 전문점에서 어떤 커피를 주문하시나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등 제조 방법에 따라 커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다양한 이름만큼 카페인의 함유량 또한 제각기 다릅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의 경우 평균 70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에스프레소 샷 두 잔에 물을 섞어 마시는 아메리카노에는 약 130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페라테와 카라멜 마키아토, 카페 모카에는 70mg에서 9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간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는 콜드브루에는 카페인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을까요? 콜드브루는 분쇄한 원두를 찬물로 장시간 추출한 커피인데요. 짧게는 3-4시간, 길게는 12시간 동안 추출하기 때문에 쓴맛이 덜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내는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카페인 함유량은 약 267mg으로 커피류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물 온도가 80도씨일 때 쉽게 추출되는 카페인이 찬물을 이용하는 콜드브루에 많이 함유된 이유, 그건 물에 잘 녹는 카페인의 성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커피는 카페인은 수용성 물질입니다. 물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카페인은 추출이 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죠. 더치 커피, 콜드브루 커피는 오랜 시간 물과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 함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게 비해서 에스프레소는 그 짧은 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추출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카페인 성분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커피의 풍미를 느끼고 싶지만 카페인의 함유량이 부담스럽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면 됩니다. 디카페인 커피란
카페인 성분을 제거한 커피를 뜻하는데요. 카페인 양을 97% 이상 제거한 생두를 이용해 제조합니다. 로스팅 과정에서가 아닌 생두에서 카페인을 제거한다는 사실이 꽤 흥미로운데요. 디카페인 커피 제조법은 대표적으로 물 추출법과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이 있습니다. 물 추출법은 1930년대 스위스에서 개발한 공법으로 뜨거운 물을 생두에 부은 후 물속으로 빠져나온 물질들을 활성탄소 필터에 통과시키는 방법입니다. 활성탄소는 카페인만을 선택적으로 흡착하고 카페인이 빠진 물은 생두에 다시 흡수시킵니다. 삼투압 작용을 이용해서 카페인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에다가 생두를 담궈가지고 거기에서 생두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본연의 것들을 다 추출을 해내요. 빼낸 그다음에 필터를 통해서 거기서 카페인만 걸러내는 거예요. 용해가 되면 그 용해된 물을 가지고 필터에 집어넣어서 카페인만 제거시키고 커피만 남기는 거죠.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이란 이산화탄소를 초임계 상태로 만들어 카페인을 추출하는 공법입니다. 어떤 물질이 일정 온도와 압력으로 임계점을 넘어 액체인지 기체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초임계라고 하는데, 초임계 유체가 된 이산화탄소는 물에 불려놓은 생두에 침투해 카페인을 용해시키죠. 용해된 카페인은 활성탄소로 흡착시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메틸렌 클로라이드가 70년대 초반까지도 많이 활용이 돼서 디카페인 커피를 그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 FDA에서 보니까 이게 바람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디카페인 커피를 오히려 안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돼서 탄산가스로 추출을 해보니까 탄산가스는 전혀 우리한테 해가 안 되고 날아가 버리니까 카페인을 액체 상태로 고압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뽑아내는 거죠. 어느덧 커피는 카페인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커피의 종류와 제조 방식에 따라 카페인의 함량이 다르다는 사실과 디카페인 커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한다면 특별히 선호하는 커피의 향과 맛이 있듯이 이제 카페인의 양 또한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초록빛깔의 은은한 향, 특유의 씁쓸함과 감칠맛을 가진 차. 녹차 역시 카페인을 함유한 대표 식품 중 하나인데요. 단순히 마시는 것을 넘어 차를 즐기는 상대와 함께 차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배려와 존중을 표현하는 예를 갖춘 식품이죠. 차를 마시는 예절과 차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 이곳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당연 녹차입니다. 다양한 유효 성분을 가진 녹차는 혈압 감소, 체지방 분해 등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며 건강을 위해 마시는 차로 자리 잡았는데요. 따뜻한 물에 찻잎을 우려내 마시면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죠. 현대에는 녹차 티백, 가루 녹차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차를 즐길 수 있지만 찻잎을 우려내 차를 마시던 옛날에는 떡차라는 형태로 차를 즐기곤 했습니다. 떡차란 수증기로 찐 찻잎을 찧어 떡처럼 만든 차를 말합니다. 찻잎을 오래 저장하기 위해 만든
전통적인 차 제작 방식인데요. 이때 어떤 찻잎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카페인 섭취량이 달라집니다. 모든 찻잎은 동일한 양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만 햇빛을 많이 받고 잎의 크기가 큰 대작일수록 카페인 흡수 속도를 더디게 하는 카테킨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작이나 대작이나 중작이나 카페인 함량은 같습니다. 단지 세작보다 중작, 대작에 카테킨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흡수하는 그런 속도를 줄여주고 부작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작이나 중작이나 똑같은 함량을 마실 경우에 카테킨 함량이 많은 중작이나 대작으로 된 차로 음용하시는 것이 카페인의 우리가 부작용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차에 카페인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1827년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 성분을 테인이라 이름 붙였죠. 이후 테인이 커피의 카페인과 동일한 성분이라는 것이 판명돼 카페인이라는 통일된 명칭으로 부르게 됐는데요. 녹차의 카페인과 커피의 카페인, 그 함량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커피와 녹차, 그 원형인 커피나무 열매와 차나무 잎을 같은 양으로 놓고 비교해보면 차나무 잎에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차에 함유된 카페인을 분석해보면 100ml당 녹차에 함유된 카페인의 양은 10mg으로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양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나무 잎에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지만 커피보다 녹차의 카페인 함량이 적은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물 온도의 차이입니다. 카페인은 뜨거운 물에서 더 잘 우러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커피보다 낮은 온도의 물을 사용하는 녹차는 찻잎에 포함된 카페인이 더 적게 우러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용하는 재료의 양에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끓이는 데 사용하는 원두의 양보다 녹차 한 잔을 끓이는 데 사용하는 찻잎의 양이 훨씬 더 적습니다. 때문에 같은 양의 커피와 녹차를 마신다고 해도 녹차를 마실 때 카페인을 더 적게 섭취하는 것이죠. 녹차의 카페인은 우리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함유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 있습니다. 늦게 이제 가을이나 여름에 딴 차에는 카페인의 함량이 적게 들어 있는데 녹차 한 잔의 카페인의 함유량은 초콜릿 한 개나 커피 한 캔보다 적게 들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차를 마시면 머리와 눈이 맑아지고 잠을 덜 자게 한다고 그 효능을 설명해 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녹차의 성분을 알지 못했지만 차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것인데요. 한 예로 승려들이 명상을 하며 차를 마셔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성분을 함유한 차를 마심으로써 참선 중 찾아오는 잠을 쫓은 것이죠. 그런데 일종의 각성 효과를 내는 녹차를 정신을 수양하는 참선에 활용한 것이 아이러니한데요. 녹차에는 명상에 도움을 준다고 여기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카페인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를 더디게 해 각성 효과를 줄여주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입니다. 카테킨의 효능은 카페인의 그 우리 몸에 뭐 해로운 또 중독이라든지 섭취하는 속도를 늦춰주고 또
카페인의 부작용이 심장 두근거림, 뭐 흥분 그런 건데 카테킨의 그 산화작용, 카테킨의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흡수하는 속도를 빨리 흡수를 하지 않으니까 심장 두근거림이라든가 흥분 작용을 늦춰주고. 녹차에 들어있는 테아닌이란 성분 또한 카페인의 체내 흡수 작용을 방해하는데요. 테아닌은 주의력을 높이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카페인이 함유된 녹차를 마시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카페인의 기능을 상쇄시켜주는 카테킨과 테아닌이란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인류가 녹차를 마시기 시작한 건 기원전 2500년경,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건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만큼 인류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카페인을 오래 또 많이 섭취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카페인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카페인 섭취가 불러오는 신체적 변화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인은 몸속에 들어간 지 10분에서 15분이 지나면 혈류를 타고 심장 박동과 혈압을 상승시키는데요. 약 1시간 후면 혈압이 최고조에 이르며 각성 효과가 일어납니다. 카페인 섭취 후 약 6시간이 지나면 혈류 속 카페인 함유량이 50% 정도로 감소하고 반나절 혹은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사라지게 되는데요.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촉진돼 위궤양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과 같은 위장병이 생기기도 하고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빈혈과 같은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기름에도 녹고 물에도 녹는 그런 양면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좀 빨리 일어나거든요. 대표적인 장점이 각성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졸음을 좀 깨우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이런 게 좀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단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랑 좀 관련이 있을 텐데 좀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뭐 심박동이 좀 빨라지고 그다음에 소변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 뭐 불안증, 현기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일종의 중독증이나 금단 증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이라는 물질의 대표 증상은 각성입니다. 피곤하고 졸릴 때 카페인 음료를 찾는 이유 또한 각성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 몸의 아데노신 수용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데노신 수용체는 아데노신과 결합해 수면을 유도하는데요. 카페인은 아데노신을 대신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해 수면 유도를 방해합니다. 즉, 카페인이 졸음을 촉진하는 아데노신을 차단해 중추 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은 아데노신이 가서 붙어서 우리가 졸음이 오게 되는데 이 똑같은 자리에 카페인이 와서 달라붙으면 이 아데노신의 역할을 못하게 억제를 시켜서 우리가 잠을 자지를 않고 깨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데노신하고 카페인은 서로 경쟁적인 억제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카페인을 조금만 먹어도 잠이 잘 깨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게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은 이런 아데닌 수용체가 우리 몸에서 또다시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나 속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에 의하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양은 45%가 개인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핵심 유전자가 있는데 바로 카페인 분해 효소입니다. 카페인 분해 효소가 많은 사람일수록 체내의 카페인이 빨리 사라집니다. 때문에 비교적 카페인으로부터 자유로워
여러 잔의 커피를 마셔도 무리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카페인 소화 흡수 그리고 대사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카페인을 조금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금방 대사돼 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효과를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보고 난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졸립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소화 흡수가 그러니까 대사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카페인 농도가 고농도로 유지되게 되고 어떤 각성 효과라든지 카페인의 효과를 길게 보고 오래 보는 경우도 있죠. 카페인은 비교적 안전한 화합물이지만 내성이 생기는 물질입니다. 카페인에 내성이 생기면 좀 더 강한 자극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FDA에서 권장하는 카페인 최대량 하루 400mg을 매일 넘기다 보면 카페인 내성이 생긴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 테스트로 카페인 중독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체크리스트 중 5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카페인 중독을 의심해보고 당분간 카페인이 든 식품은 삼가야 합니다. 카페인의 중독 증상은 사실은 이 화합물 자체가 아주 심한 금단 증상이나 중독 증상을 초래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지는 않거든요. 비교적 안전한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카페인이 갖고 있는 각성제 효과, 그 다음에 집중력 향상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효과를 많이 찾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 음료,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성분의 음료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섭취하게 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많이 졸리고 그다음에 집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찾게 되니까 일종의 중독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카페인 중독은 뇌의 보상 회로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뇌에는 외부 성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벽이 있는데요. 이를 뇌혈관 장벽, BBB라 부릅니다. 카페인은 마약류 성분과 함께 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몇 안 되는 성분입니다. 카페인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면 혈류를 통해 뇌세포에 전달되고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시켜 쾌락 회로를 형성해 결국 중독에 이르는 것이죠. 카페인 중독은 짜증, 불안, 불면증, 두통, 심장 떨림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런 경우 카페인 섭취량과 횟수를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졸음, 집중력 저하, 카페인 중단성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알코올이나 니코틴 금단 현상보다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카페인 금단 현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카페인 음료를 끊고 난 뒤에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이 금단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 하루나 이틀 정도의 최고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통 카페인 음료를 끊고 나서 두근거림이나 집중력 저하, 피로감, 또 쇠약감 혹은 우울감 등이 된다면은 이런 금단 증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금단 증상을 예방하시려면은 어떤 한 종류의 카페인 음료를 드시기보다는 좀 더 약한 여러 가지 종류로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은 신체에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카페인의 효능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수가 무호흡 치료제입니다. 미수가는 호흡 중추 및 상기도 미숙으로 숨을 쉬라는 지시가 약해져서 무호흡증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기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위험한 증상인데요. 카페인이 함유된 치료제를 주사함으로써 미숙아의 호흡을 돕습니다. 카페인이 호흡 중추에 작용해 각성 효과를 내므로써 호흡을 유지하는 겁니다. 카페인은 뇌암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뇌암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4등급의 악성 종양입니다. 진단 후 평균 수명이 1년 이내인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죠. 뇌암 세포는 활발한 움직임과 침투성을 가지고 있어 신경세포인 뉴런을 포함한 여러 세포들을 사멸시켜 공간을 확보합니다. 전이가 빨라 외과적 수술을 해도 완치가 불가능한데요. 국내 연구진에 의해 카페인이 뇌 암세포의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과학센터의 이창준 박사는 국내외 연구진과 함께 카페인과 뇌암의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뇌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에는 칼슘이 영향을 끼쳤는데 카페인이 칼슘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카페인이 뇌암 세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저희 기대와는 완전 반대로 칼슘 증가를 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칼슘을 억제하고 그 세포 증식하는 것도 억제하고 해서 뇌암에 굉장히 좋은 항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칼슘 이미징 실험을 통해 카페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슘 이미징 실험이란 뇌암 세포 안에 있는 칼슘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뇌암 세포에 카페인을 주입하고 형광램프로 빛을 조사하면 칼슘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카페인의 작용으로 인해 칼슘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광색의 칼슘이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페인이 칼슘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뇌암 세포에는 그 칼슘을 분비하는 그 수용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IP3, 1, 2, 3, 1, 2, 3이 있는데요. 그 수용체 중에 IP3 subtype 3, 이 세 번째 그 수용체가 카페인에 굉장히 반응성이 높은데 그 수용체가 뇌암세포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카페인이 뇌암세포에 훨씬 더 작용을 잘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체가 열리면은 칼슘이 많이 증가하는데 카페인이 그 수용체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칼슘이 억제가 되는 겁니다. 동물 모델 실험도 진행됐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카페인을 섭취한 쥐의 몸에선 뇌암 세포의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생존율이 2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쥐에 투여한 카페인의 양을 사람으로 환산하면 커피 2잔에서 5잔에 포함된 양이라고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 카페인은 주로 약 성분을 더 빠르게 흡수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카페인이 지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한층 더 넓혀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포들이 특히 전이성이 강한 암들은 그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그 움직일 때 어떤 세포들이 움직일 때 칼슘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IP3 리셉터나 아니면 뭐 라이아네딘 리셉터라는 이런 수용체들이 칼슘 채널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특히 IP3 리셉터 서브타입 3가 많으면은 카페인에 훨씬 더 억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카페인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카페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것도 잘못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란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한다고 하는데요. 오전 시간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안정시키고 신체 각 기관에 더 많은 혈액을 보내 몸이 최대 에너지를 내도록 돕는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분비로 사람들은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휴식이 필요한 시간대에는 농도가 낮아져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오전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에 의해 점점 코르티솔의 분비가 적어지고 우리 몸은 카페인 각성 효과에 의존하게 됩니다. 생리적으로 우리 몸의 코티졸이라는 게 야간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아침 새벽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있어서 오후에 있어서 천천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티졸이 올라가는 시간이 아침 새벽녘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서 점심때 이런 식으로 그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그 코티졸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카페인을 썼을 때 카페인이 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코티솔 레벨 때문에 상쇄되기 때문에 코티졸이 어느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커피를 마시면 조금 더 카페인의 효과를 잘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건 적정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량을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커피나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그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으니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허용 범위에도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신경 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량을 줄이며 나만의 카페인 적정량을 찾아야 합니다. 카페인은 사실 어느 정도 적정량을 유지를 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 인지 기능 개선 효과도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장기간 연구에서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과유불급인 것처럼 용량이 지나쳤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중독이라든지 의존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카페인 용량을 정확하게 찾아서 드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 속에 숨어 일상에 활력을 주는 카페인. 발견부터 효능과 활용까지 그 방대한 이야기 속에 담긴 카페인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적정선을 지킨다면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안전한 물질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카페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